손쉽게 내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노동시장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평생 일만 하란 말인가 그러는데요. 근데 평생 일만 하는 연수가 우리나라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짧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요. 만일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한 80% 정도는 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을 갖는 거죠. 아까 한국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주목하는 노후 자산, 부동산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 중산층의 이 노후 대비가 부동산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사실은 부동산이나 주택이라는 것은 자산운용에서는 좋은 자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주식보다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덜 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자산이라서 이걸 뭐 아예 이 자산은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은 절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 자산을 자기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너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스크가 뭐냐 하면은 나의 자유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가용 자금이 없어요. 기회가 많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으면은 그 기회가 상실되어도 되는데 그게 앞으로는 이제 정말 양극화로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저성장 이걸 이제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맞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전 국토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인구 구조가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이게 불평등하게 쫙 진행됩니다. 저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성장 시기에 오더라도 이게 소득이 불평등하게 쫙 나눠지거든요. 이게 우리 인구 노령화는 하여튼 뭐 지금은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것이고요. 이제 시작돼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란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괜찮은 쪽에 있는 파트는 나머지 괜찮지 않은 쪽에 고령화에 영향을 훨씬 타격을 많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우량하고 괜찮은 것, 정말 핵심적인 곳.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일단 자산이 이만큼 축적이 되었으면은 이 자산은 스스로 굴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경기가 후퇴되든 뭐가 있든 간에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일정 단계에 이미 들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이 이만큼 축적되었고 하면은 앞으로도 여기로부터 비롯되는 자산이 많은 사람의 숫자는 여전히 지속되고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기 좋아하는 곳은 뭐 당연히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되게 될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런 구조를 아마 부동산은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양극화되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은퇴를 이제 하시거나 앞두고 있거나 했거나 이제 많이들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은퇴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런 이야기들 표현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도 사실 우려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면. 네, 또 민감한 문제를 물어보셨는데요. 국민연금은 뭐 당연히 재정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뭐 숨길 일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이대로 간다면은 뭐 지속 가능성은 철저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그래서 제5차 재정 추계 하면서 이제 그 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죠. 처음에는 이제 그 내부의 이견 때문에 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차치하고 보험료율하고 수급 연령하고 이제 운용 수익률 이 세 가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발이 심했죠. 야, 내가 보험료도 더 내고 받는 것도 늦게 받는데 왜 내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냐? 그럼 도대체 내가 이렇게 들어간 돈은 누구한테로 가는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또 소득 대체율 뭐 45% 뭐 이렇게 이제 인상하는 안이 나왔는데요. 여하튼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국민연금은 당연히 이번에 이제 제5차 재정 추계가 2055년에 소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 해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것이 나중에 가면 뭐 300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은 뭐 재정의 건전성은 당연히 아주 경고등이 확실하게 켜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당연히 아주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늦게 진행될수록 보험료율을 더 많이 올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이렇게 올려서 쌓아가는데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때 하려면은 그 전에 했던 부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보험료를 점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들이 이제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대충 우리나라 국민연금으로 간주하면은 대략 한 20% 정도 전후입니다. 우리는 지금 9%이니까요. 이걸 이제 12%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득 대출은 그대로인데 조금 올리겠다고는 했지만은 폭은 적은데 보험료율은 계속 올리게 되고 받는 것을 늦게 받는 것 그게 뭐 결국 똑같은 것이니까요. 이 부분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반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개혁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제 모수개혁 부분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구조개혁 부분은 이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받을 사람, 받고 있는 사람들의 연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조개혁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개혁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너무 빠릅니다. 서구 국가들이 대략 30년에서 50년 이 정도 걸립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가는 기간이. 일본이 11년 걸렸는데 아주 빨라서 지금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정 지출이 확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년 걸립니다. 그 가는 기간이요. 그래서 너무너무 빨리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연금의 개혁도 빠른 속도로 이 개혁을 해놓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연금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딱 중위소득을 받는 40대 중견기업 직장인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4인 가족으로 지금 중위소득이 한 5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받게 될 대략적인 이 한국의 평균 연금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지금에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 뭐 거기에서 큰 차이는 안 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20년 이상 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지금 한 107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 정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수령하는 것을 보면은 일시금하고 이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 이걸 보면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도 계좌수 기준으로 해보면은 거의 4.3% 정도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 수령하는 사람들의 평균 계좌수 금액이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지급액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계좌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아마 40% 가량 정도가 받는데 그 계좌는 평균 계좌 금액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그쪽에 속한다고 가정을 하시죠. 이제 중위소득이고 조금 돈을 모아놨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1억 8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더라도 내가 대충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 종신연금으로 환산하면요. 대략 한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7만 원 국민연금에서 그것 한 60만 원 이렇게 하면은 한 170만 원 뭐 이 정도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0에서 한 250 사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아까 앞서서 소고기가 133배 50년 동안 올랐다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연금이 당연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한국 중상층의 이 노후 적정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전국 기준으로는 270만 원 정도입니다. 2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한 340만 원 정도입니다. 적정 생활비인 개념이 그렇게 되고요. 그 부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금으로 가지고는 당연히 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다른 주택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금융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채워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분들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가 만 65세가 되게 될 텐데요. 일단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백 기간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청년퇴직 연령을 늦추자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많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거 한 2년 정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늦추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리서치 자료들을 보니까요. 보고서들이 이제 쭉 보고된 걸 보니까 정년을 늦췄을 때 혜택을 받는 곳은 공무원, 공기업, 거대 기업 이쪽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별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50대 중반, 초반에 주된 직장에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소득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가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퀘스천이고요. 만일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한 직장이 어딘가 하는 것이죠. 당연히 공기업, 큰 대기업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정년을 늦추어서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 총계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뽑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계적으로 전 노동시장을 보면은 정년을 연장한 것이 젊은 사람들의 취업에 별 관련이 없다고 놓으지만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을 뽑아서 본다면은 첨예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장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이제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제 수령이 만 65세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 갭을 이제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것도 이제 큰 과제입니다. 보통 그걸 이제 사적연금으로 메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빨리 바닥이 나서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이 갭이 있는 부분을 여하튼 우리가 노동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그 부분으로 메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손쉽게 내가 모아놓은 돈 그리고 내가 주택이 있으니까 나중에 주택연금을 활용하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일종의 노동시장에 여전히 좀 머물러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평생 일만 하란 말인가 그러는데요. 근데 평생 일만 하는 연수가 우리나라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10년 짧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닌데요. 이게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 한 30% 이러는데요. 우리나라는 80%까지 갔다가 지금 7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안 교육받는 동안에 못 가죠. 그다음에 이제 군에 가야죠. 그다음에 대학 간다고 재수 삼수를 하게 되죠. 대학 가서 휴학을 하죠. 이러니까 처음 직장에 들어가는 연령이 한 25세에서 한 30세 사이에 이렇게 쭉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보면은 거의 한 70% 정도는 20대 초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정년 퇴직 연령이 65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몇 년 쉬고 논다고 하더라도 40년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노동 시장에 있는 연수 자체가 확실하게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짧고요. 이 연수가 짧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런데 실질 소득 대체율은 22%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수가 짧기 때문에. 명목 소득 대체율은 40년을 근무했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직장에 40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는 40%를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22%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평생에 걸친 이제 근로 연수, 근무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퇴직을 하더라도 한 65세까지 노동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글로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는 좀 부족한 노후가 좀 다른 거 뭐 개인연금 아까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어떤 걸 조금 더 준비하면 확실한 노후를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나의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쌓은 대지의 여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깜빡했는데요. 그 대지의 여신의 그 아들은 이제 막 자기의 출생답게 이렇게 대지에 발을 딛고 있으면은 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이 친구하고 싸움을 하는데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공중에 번쩍 들어서 거기서 목을 졸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대지에 발을 딛고 못 하니까요.
마찬가지 우리의 노후 생활이나 연금의 가장 기본은 모두 노동시장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놔도요, 우리가 노동시장이 이게 불안전하면은 연금도 불안전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노동시장에 있는 근무 기간이 연수가 너무 짧다. 바로 연금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연금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맞벌이를 하면 훨씬 좋은데 맞벌이의 환경이 노동시장에서 좋지 않다. 이 바로 연금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원청과 하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식으로 임금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도 수령할 때 보니까 격차가 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노동시장에서 다 비롯된 것이죠. 연금의 제도에서 비롯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근로기간, 그 다음에 나의 소득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을 이루고 나서 이제 내가 연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국민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과세 저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도급 가입하셔도 여러분들의 저축의 상당 부분을 사실은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연금을 일단 충실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가 되니까 세금 감안한 수익률이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대니까 이게 이제 돈이 불어납니다. 예, 마음대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돈이 이렇게 안 불어납니다. 이게 뭐 손을 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마련된 연금 시스템 이게 이제 크게 3층 플러스 1층입니다. 3층이 첫 번째가 국가가 관리해주는 보장해주는 공적연금, 그 다음에 기업이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이제 개인연금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인연금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꽉 채워서 납입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은 주택연금입니다. 이제 주택을 이제 우리가 사게 되면은 이 주택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여기에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자산도 나중에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을 마련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주택에 살면서 내가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예, 그 다음에 개인연금에서 자기가 유동성을 마련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가 그 연금을 같이 하면 그게 이제 연금 맞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방법인데요. 그 원론적인 방법을 그래도 차근차근 잘 실행하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사님께 현재 1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노후 투자 시나리오를 짜실 것 같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대, 30대라면은 이것은 당연히 성장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비중도 높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컴이 많은 것을 택해야죠. 인컴이라는 것은 배당, 예, 이자 이런 것들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일 그걸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한 80% 정도는 인컴입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채권이 한 40%, 그다음에 미국의 배당주가 한 20%, 그다음에 리츠가 한 20%. 이렇게 하면은 이 셋이 다 인컴이 그래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혁신 주식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 과실도 저도 좀 향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령층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혁신 주식이라든지 이 비중, 그 다음에 배당주 이쪽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겠죠. 노후를 위해선 이것만큼은 잊지 말고 준비해라 하실 걸 꼽아주신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여튼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인적 자본이고요. 보통은 이제 60
사업해서 은퇴하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인적 자본이 계속 오랫동안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꽤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인적 자본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내가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낸다든지 혹은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인적 자본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한 70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자기의 인적 자본을 계속 개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장시키고 60부터 30년, 40년을 그냥 그대로 인적 자본을 사장시켜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더욱더 인적 자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한 60이 딱 고비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이쪽 길을 갈까 저쪽 길을 갈까에 아주 중요한 고비인데요.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인적 자본을 계속 살리고 시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내가 일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야 되고 또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편한 길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게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인적 자본을 그래도 아직은 내가 좀 더 활용해서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내봐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 예, 그래서 그거는 60대 이후 꼭 60세 정도에서 전후입니다. 그 부분에 의사결정하는 부분. 젊었어도 당연합니다. 제가 아까 연금시장이고 뭐고 간에 가장 토대를 이루는 것. 그 대지의 여신 아들처럼 대지의 땅을 딛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나 연금도 노동시장의 땅을 딛고 있어야 됩니다. 코인의 땅을 짚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전체 생애 자산 관리에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제레미 시겔이 이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요. 압도적으로 긴 기간으로 볼 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접근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주식의 평균 회전율이 한 5개월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의 S&P 500을 보면은 1년 동안의 주식의 변화폭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30입니다. 대략. 그러면은 이 시장에 들어와서 플레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못 봅니다.